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한 딸.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딸은 혼자 남아 집을 지키며 아버지가 기르는 수말 한 마리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딸은 아버지가 몹시 그리워서 하루는 농담 삼아 수말에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란다. 네가 나를 위해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너에게 시집을 가겠어. 수말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구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달려 주인이 있는 고장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수말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수말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바라보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말을 타고 급히 집으로 향하였지요. 딸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리 늦으셨어요? 볼 일이 남아있어 그랬지. 그래도 우리 수말 덕분에 조금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단다. 주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수말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러나 수말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구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집 딸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 발굽을 쳐들고 기쁜 듯 울었지요.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러지?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말이 예전 같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를 모셔오면 수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알아듣고 아버지를 모셔오더라고요. 아마 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니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마구간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주인은 말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활을 쏘아 수말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 마당에 널어놓았습니다. 말 가죽을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였지요. 며칠 뒤 딸은 친구와 마당에서 놀다가 말 가죽을 발로 밟으며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짐승 주제에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다니. 헛된 욕심이 너를 이 꼴로 만든 거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 가죽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의 몸을 말아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함께 있던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딸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으려고 숲속을 이잡듯 뒤졌지요. 그러나 딸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말 가죽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말 가죽과 그 안에 있던 딸은 노예로 변신하여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은 보통 실보다 두꺼웠지요. 마을 여인들은 누에가 있는 나무를 심고 누에를 거두어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쥐를 향해 절을 한 황제.
옛날에 한 어리석은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사치를 일삼으면서 나란 일은 아랑곳 않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는 일만 골몰했습니다. 어느 날 어전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황제는 지금껏 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쥐를 요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던 그는 방에 숨어서 며칠이 지나도 감히 어전에 들지 못하였지요. 조정의 대신들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궁궐의 요괴가 나타났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쥐는 황제와 문무 대신들이 감히 자신을 잡지 못함을 알고 매일같이 목에 힘을 주고 어전을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입는 골룡포의 옥대까지 씹어 놓았습니다. 무관들은 하루빨리 사람들을 불러 저 쥐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관들은 기도를 드려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황제는 마침내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날마다 쥐를 향해 아침 저녁으로 절을 3번 하고 새벽에 향을 피우고 공양을 드리는 가운데 요괴를 잡을 사람을 구한다는 방도 내걸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쥐의 모습이 그려졌고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요괴를 잡아주는 사람에게 황금 1만 냥과 비단 1000피를 상금으로 주겠다. 그것을 본 한 젊은 농사꾼이 이것이 다름 아닌 쥐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어전에서 요괴를 잡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집에서 키우던 살쾡이 한 마리를 몰래 소매에 숨겨갔지요. 궁궐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문무 대신들을 이끌고 제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제상 위에는 쥐가 앉아 기름 덩어리를 안고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젊은 농사꾼은 그깟 쥐 한 마리에 놀라 허둥대는 사람들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제는 그를 잡아들이도록 명하였지요.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저 요괴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소매 안에서 살쾡이를 꺼내었습니다. 살쾡이는 쥐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제상으로 달려들어 한 입에 쥐를 먹어치웠지요. 그 모습에 놀란 황제와 문무 대신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이가 쥐를 먹어치운 살쾡이를 데리고 떠나려 하자 황제가 급히 그를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자네가 가고 난 뒤 다른 요괴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황제는 그 젊은이가 궁궐에 계속 남아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랐지요. 그러나 젊은이는 결코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제가 원래 상금에 황금 1만 냥과 비단 1000피를 더 주겠다며 애원하자 못 이기는 척하며 혹시나 있을 다른 요괴를 잡도록 살쾡이를 황제에게 주었지요. 젊은이는 상금으로 받은 황금과 비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마을 탐관오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욕심에 속이 근질근질 해댔습니다. 때마침 황제가 비를 간택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미인들을 찾아 나섰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딸이 미련한 황제의 비가 되길 원치 않았지만 이 탐관오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딸을 곱게 화장시켜 꽃 가마에 태우고 황궁으로 보내었지요. 그는 아주 많은 황금과 비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황제가 아주 기뻐하며 그의 딸을 비로 맞아들인 뒤 탕간오리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의 요괴는 이미 다 잡았으니 이 살쾡이를 자네에게 예물로 보내겠네. 이래봬도 황금 1만 양과 비단 1000필로 얻은 살쾡이라네. 탐관오리는 자기 딸이 살쾡이 한 마리 값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상심하여 살쾡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어여쁜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지난 가을에 담가놓은 포도주가 부엌에 있지. 같이 한잔 하자고. 좋아요. 곧 가져올게요.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젊은 여인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여자가 항아리 속에 숨어있지? 아내는 항아리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며 돌아와 남편에게 소리쳤지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항아리 속에 숨겨 놓다니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숨겨놓은 여자라니?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잘생긴 남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숨겨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니 이런 못된 여편네 같으니라고.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나에게 뒤집어 씌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장인 장모가 달려왔습니다. 장인 장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젊은 남자 여자가 있기는 쭈그렁 영감이 들어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쨌다고 애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게 집안이 시끌시끌하자 마침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집안을 기웃기웃했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린 그는 항아리를 열어보고는 기가 막힌 듯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어리석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부처님의 제자는 젊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람들을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돌덩이를 들어 항아리를 깨뜨렸지요. 하지만 술만 쏟아질 뿐 사람은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왕의 유언.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왕위에 오르고 7년 뒤인 668년 신라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싸움에서 당나라 장군 이적은 고구려의 보장왕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하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삼국 통일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군사들이 백제와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틈틈이 신라를 쳐부술 기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무왕은 당나라의 음모를 미리 알고 군사를 일으켜 남아있는 당나라 군사를 나라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당나라 고종은 그곳에 머무르던 신라인 김인문 등을 불러들여 크게 화를 내며 따졌지요.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무찔러 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군사를 치다니 배응망덕이 아니더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종은 즉시 인문 등을 옥에 가두고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설방을 장군으로 한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켜 은혜를 모르는 신라를 치게 하라. 이때 마침 신라의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 있다가 김인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인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상 스님에게 작게 속삭였지요. 지금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십시오. 의상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신라로 돌아가서 문무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무왕은 크게 걱정하며 대신들을 불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당시 신라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김천존이라는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용한 스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스님이 용궁에 가서 신비로운 술법을 배워왔다고 하니 그 스님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문무왕은 곧 명랑 스님을 데려오게 한 다음 이 일에 대처할 좋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명랑 스님이 말하였지요. 방책이 있사옵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을 모실 절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왕이란 불교를 지켜주는 4명의 신을 말한답니다. 문무왕과 스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를 탄 당나라 군사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무왕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한시가 다급한데 어찌 절을 짓는다는 말이오? 마마, 그러시다면 급히 아름다운 비단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명랑 스님은 궁중에 있는 모든 비단을 가져다가 임시로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엮어 불교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만든 다음 12명의 스님들로 하여금 연부를 하면서 그 주위를 돌도록 하였지요. 명랑 스님 역시 12명의 스님들 맨 앞에 서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명랑 스님이 주문을 외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나서였지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문무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마, 당나라 군사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전멸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군사가 당군을
물리쳤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바다에서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당나라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구나. 그 배들은 언제 침몰한 것이냐? 예, 오늘부터 꼭 열흘 전이 됩니다. 문무왕은 비로소 명랑 스님의 신기한 주문으로 그 배들이 침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 문무왕은 신유림에게 정식으로 절을 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지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 2년 뒤였습니다. 당나라 장수 조원이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신라에서는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명랑 스님을 불러 지난번처럼 주문을 외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당나라 군사를 실은 배가 풍랑 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두 번의 공격에 다 실패한 당나라 고종은 김인문과 함께 옥살이를 하던 박문준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나라에서 무슨 신기한 술법을 부리기에 신라에 간 우리 군사들이 매번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냐? 저희들은 당나라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본국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하오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덕을 갚기 위하여 낭산 남쪽에 사천 왕사를 짓고 황제의 만수 무강을 빌고 있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곧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사천 왕사를 보고 오도록 하겠다. 당나라 고종은 예부시랑 악분귀를 신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무왕은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대신들에게 명하였지요. 당나라 고종이 사천 왕사를 살펴보기 위해 사신을 보낸다고 하오. 하지만 사천 왕사는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그 남쪽에다 따로 절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몇 달 뒤 새로운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당나라 사신이 와서 문무왕에게 말하였지요. 먼저 우리나라 황제를 위해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사천 왕사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싶습니다.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새로 지은 절로 사신을 안내했습니다. 그 사신은 절 문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절은 사천 왕사가 아니지 않소? 당나라 사신은 새로 지은 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었습니다. 당황한 신라 조정에서는 당나라 사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금 1,000냥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샀습니다. 사신은 당나라로 돌아가 고종에게 거짓으로 아뢰었지요. 박문준의 말대로 신라에서 사천 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당나라 고종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알고 신라의 대문장가에게 김인문 등의 석방을 청하는 글을 짓게 하여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이 글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김인문 일행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무왕은 죽기 전 지혜 스님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려 하오.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싫소. 만일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내가 죽거든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 지내주시오. 문무왕이 죽자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신을 동해의 대왕암에 수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신하들. 옛날 고려 해종은 병약하여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태조의 둘째 아들 요가 그 뒤를 이었지요. 제3대 정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종 역시 수명이 짧아 즉위 후 2년 만에 위독해졌으며 종사를 아우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4대 광종이 그인데 이름은 소요. 정종과 어머니가 같은 신명왕후 유씨의 소생입니다. 광종은 신하를 예로 대우하고 송사를 판단하는 일에 밝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학문을 중히 여기어서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지요. 광종 15년 정일품 벼슬에 있던 박수경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수경은 지혜롭고 성품이 강직하여 태조를 바로 옆에서 섬긴 신하입니다. 후 백제군이 신라를 침범하자 태조는 박수경에게 경이 달려가서 후 백제군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수경은 견훤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기이한 계책을 써서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태조가 조물군에서 싸울 때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상군은 대상 제궁에게 맡기고 중군은 원윤 왕충에게, 하군은 원임 박수경에게 맡겼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상군과 중군은 맹렬히 공격해오는 후 백제군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섰으나 하군 박수경의 군사만은 적을 물리치고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태조가 기뻐하며 박수경에게 한 급 높은 원보 벼슬을 내려주자 그가 왕에게 아뢰었지요. 신의 형 수문이 지금 원임으로 일사온데 제가 형보다 벼슬이 높아지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태조가 그 말을 듣고 박수경의 형제 2사람을 모두 원보로 승진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종 16년 여름 내일령 서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무에 능한 신하였지요. 광종이 일찍이 서필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자 그는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전하의 은혜를 입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술잔까지 받게 되면 분수에 넘칠까 보아 두렵습니다. 옷과 그릇은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검소하여야 관원의 도리입니다. 신하가 금그릇을 쓰면 주상께서는 무슨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왕이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은 덕을 보배로 삼고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니 과인은 장차 경의 말을 보배로 삼겠소. 이 무렵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을 중히 여겨 그들에게 대신의 저택과 여자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서필이 왕에게 말하였지요. 신이 사는 집이 너무 커서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왕이 왜 그러냐고 묻자 서필은 표정을 바로 하고 대답하였지요. 지금 고려로 귀화한 중국인들은 벼슬을 가려서 하고
집을 가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탓에 대대로 임금을 섬기던 신하와 유서 깊은 명문의 자제들이 살 곳을 잃어버렸지요. 신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보니 앞으로 그 집이 그들이 거처할 곳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경은 어디서 살 생각이요? 왕은 화가 나서 짓궂게 물었습니다. 신에게는 그동안 받은 녹봉을 저축해 둔 것이 있사옵니다. 이것으로 오두막 집을 지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장차 후회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서필의 말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중국인을 높이 대접하는 광종의 처사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광종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처음에는 크게 노했으나 후에는 깊이 깨달아 서필의 직간을 칭찬하고 다시는 신하들의 집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뱀과 까마귀. 따뜻한 봄이 되자 까마귀 부부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크고 우람한 나무의 아래쪽 가지에 둥지를 튼 것이었지요. 까마귀 부부는 둥지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이기에 그 집에 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이리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소. 까마귀 부부는 둥지에 알을 낳고 정성껏 품었습니다. 그러자 귀여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지요. 까마귀 부부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까마귀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둥지를 튼 나무의 뿌리 쪽에 굴을 파고 검은 뱀이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검은 뱀은 까마귀 새끼들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까마귀 부부가 외출한 사이 스르르 기어 올라와 새끼 몇 마리를 잡아먹었지요. 까마귀 부부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어요. 뱀은 또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요. 난 정든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소. 그보다는 뱀을 없애는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뱀을 처치해요. 지혜로운 친구인 들깨에게 부탁하면 뱀을 없앨 좋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오. 그리하여 까마귀 부부는 들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들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 궁전으로 날아가 임금이나 귀족들이 몸치장하는 데 쓰는 보석을 훔쳐오게. 그리고는 그 보석을 뱀의 굴 속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야. 그럼 모든 일이 자연스레 풀릴 걸세. 까마귀 부부는 들깨가 시키는 대로 궁전으로 날아갔습니다. 궁전에서는 마침 왕비와 귀부인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지요. 그들은 목걸이, 귀고리 등을 빼어 한 귀퉁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까마귀 아내는 기회를 엿보다가 재빨리 날아가 귀고리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보금자리로 향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까마귀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아내는 둥지가 있는 곳까지 날아와 귀고리를 뱀 굴 속에 떨어뜨려 놓았지요. 병사들은 나무를 샅샅이 살피다가 뱀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굴 속을 찔러대었는데 뱀이 기어 나왔지요. 병사들은 칼로 뱀을 찔러 죽이고는 굴에서 귀걸이를 찾아냈습니다.
이리하여 까마귀 부부는 둥지에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덩이를 내어준 처녀. 옛날 강원도 어느 곳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지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성심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하였습니다. 장한영이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글을 읽으니 학문이 점점 깊어져만 갔지요. 세월이 흘러 장한영은 16살의 어엿한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지요. 장한영은 그동안 한 공부를 시험할 겸 꼭 과거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민만 할 뿐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요즘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걱정이 있니?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의 과거 시험이 있답니다. 이번 과거에 응시하여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양길이 얼만데 어린 몸으로 어찌 한양을 간단 말이야. 네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되었지요. 여기 이대로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려무나. 네, 어머니. 장한영은 보찜에 집신을 싸 짊어지고는 걸어서 과거 길을 나섰지요. 몇 날 며칠을 가서 어떤 고을을 지났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이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지요. 나무 막대기 끝에 개똥을 찍어서는 판수 코에다 들이대면서 깔깔대었지요. 보다 못한 장한영이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는 지팡이를 찾아다가 판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디 가는 뉘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어 가구려. 장한영은 가난한 장님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뜻밖에도 규모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지요. 장한영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습니다. 이리 오신 길에 내가 앞길을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시오. 그 말에 솔깃하여 장한영은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지요.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고 뭐고 다 허사요. 그 말에 장한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앞의 고비 2번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를 하나 내밀었지요.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것입니다.
장한영은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먹고서 길을 나섰지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한영이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서 들어왔지요.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 이런 음식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술을 따라주더니 장한영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예쁜 여인에게 손을 잡히기는 처음인지라 장한영은 몸과 마음이 다 어질어질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지요. 이러지 마십시오.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장한영이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들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 하나가 방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장한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려는 낌새를 채고 오늘 길을 떠난 척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한영은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지요. 주막 주인은 장한영을 잘 대접하고는 여비까지 보태어 보내주었습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얻은 셈이었지요. 장한영은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한 객사를 숙소로 정해놓고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였지요.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지요. 인적이 끊긴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산에 며칠 달려들더니 장한영의 입을 막아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떠매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하였지요.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습니다. 장한영이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습니다. 장한영은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지요.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군요.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일을 꾸미고 마셨습니다. 외동딸이 청상과부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장한영은 눈물을 흘리는 처녀가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지요.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 덩어리 2개를 꺼내더니 장한영에게 건넸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쓸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장한영을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하였지요. 강물에 집어 던지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한영은 체념한 채 떠메어져 가다가
문득 품 안의 금 덩어리가 생각났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지금 나에게 금 덩어리 2개가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도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시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못하라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 일이지요. 하인들이 자루를 열고서 보니 정말 장원영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지요.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자, 이제 되었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장한영을 자루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를 하였지요.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지. 이런 분을 죽이면 어찌 천벌이 없을까? 우리 둘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야. 듣고 보니 과연 그러하였지요. 2 아이는 장한영을 풀어주고 자루에 돌 덩어리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한영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죽을 고비를 벗어난 장한영은 무사히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떠들썩하였지요. 그때 조정에서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습니다. 2 정승 모두 홍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장한영을 사위로 점찍어 두었지요. 이정승,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장한영을 사위로 맞으려 하니 서로 조금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듣자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라지. 1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하여 장한영은 김정승의 딸과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나 김정승 댁에서 어찌나 서두르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승의 딸과 결혼한 그날 밤 장한영은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이 들고 뒤도 마려워 밖으로 나와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남자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손살같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 다시 방에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지요. 장한영이 얼른 방에 들어가 보니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장한영은 방에서 뛰어나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정승 부부는 깜짝 놀라서 버선 발로 뛰어나왔지요. 사정 이야기를 듣던 김정승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장한영을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포도대장이 부하를 이끌고 나와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정승이 장한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범인이오. 전부터 우리와의 혼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인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소?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날벼락 같은 말이었지요. 장한영이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끝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장한영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지요. 감옥에 갇힌 채 고생하던 장한영은 문득 판수가 전해준 작은 쌈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며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터이니 헤아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장한영이 준 쌈지에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 쪽 하나뿐이었지요. 그 종이에는 힐 백자 3개가 쓰여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를 하여도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장한영을 처형하겠노라고 하였지요. 장한영이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고 있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얼 그렇게 고민하셔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고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면서 쌈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이, 힐 백자가 셋이니 백삼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네 집에서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습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 오자 겁에 질려 죄상을 털어놓았지요. 남몰래 정을 통해 왔던 김정승의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한영은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장한영이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에게 장한영을 빼앗겼던 이정승이 장한영을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장한영은 혼인이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지라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장한영은 깜짝 놀랐지요.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 덩이를 내주던 그 처녀였던 것이었지요. 둘은 그만 너무 놀라고 반가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정승 댁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장한영의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 옛날에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지요. 나라에서는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을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유난히 우위가 돈독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돌림병이 온 사실을 관아에 알리지 않기로 하였지요. 그 대신 죽은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림병이 점점 더 심해져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끝에 결국은 돌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산으로 피신시켜 나중에라도 마을을 지키게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산으로 간 다음 날 관아에서 나와 마을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요.
관아에서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는 마을에 돌림병이 더 돌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아직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지요. 마을이 불에 탄 것을 확인하고 관리들이 돌아간 지 보름이 지나서야 산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렇게 넋이 빠져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마을 한쪽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였지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 너도 나도 느티나무 쪽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느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 한 아이가 울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몇 년 전 마을로 이사 온 젊은 부부의 아이였습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돌림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아이는 기적같이 멀쩡하게 느티나무 수액을 받아 마시고 살아 있었지요.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니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힘을 모아 집을 짓고 마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은 그 아이를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하고 모두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해준 그 네티나무가 마을의 애군을 막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나 경사스런 일이 생길 때에는 그 느티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